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미국 연준이죠. 연방준비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책정을 합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언급을 하면서 시장은 빅스텝을 유력하게 내다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마지막 이벤트인 만큼 전 세계 투자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과 14일이기 때문에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4시경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세 걸음씩 성큼성큼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폭을 좀 줄여서 이 빅스텝 가능성,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우선 내년의 금리 인상 로드맵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최고 상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일자리 지표, 임금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를 감안하게 되면 내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도 빅스텝 가능성, 2연속 빅스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번 이 긴축기 동안 정말 연준이 최종적으로 금리 상단 수준을 얼마나 올려갈지,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긴 기간이 이어져서 우리가 예견하는 금리 인하 시점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 도표라고 하는 점도표를 통해서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네. 아마 회의 끝나고 나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뉴욕 증시 등락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고강도 긴축에 따른 어떤 후폭풍, 과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존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성장률부터 인플레이션 지표, 실업률 지표, 이런 것들, 경제 전망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내년 미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갈 거냐,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아니면 연착륙,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변수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은 지난 FOMC 회의 때 두 가능성을 다 열어뒀어요. 연착륙 가능성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연착륙 가능성도 열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미국의 투자은행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경기 침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지금 JP 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수합과 같은 대형 은행들이 내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적을 하면서 이른바 아래 공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제로 이제 이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성 발언을 드러낸다, 이럴 경우, 또 경기 침체 우려를 너무 강조한다, 이럴 경우에는 증시가 또 한번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 FOMC 회의 첫날에 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잖아요. 이것도 바로 반영은 안 되겠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는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아마 파월 의장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지표를.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떨어졌어요. 주요 지수가 1% 넘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물가 지표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해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생산 현지의 물가인데, 지난달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을 뿐만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이제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예상치를 웃돌다 보니까 달러화는 강세로 돌아섰고요.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넘게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FOMC 회의 이번 13일, 14일인데 첫날 미국의 CPI, 더 중요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전망은 다소 상승폭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데 우세합니다. 네. 11월 CPI는 이제 한 달 전에 비해서 0.2% 오르고 1년 전과 비교하면 7.3%까지 조금 낮아지지 않겠느냐.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7.7%였거든요. 네. 한 달 전도 0.4%에 비해서 절반 정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근원 물가 지수도 이전 데이터보다는 소폭 안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PPI, 미래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웃돌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만에 하나 PPI처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파월 의장도 다시 한번 매파 상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대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느냐 이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 아마 추세의 선에서 이탈하거나 그것보다 좀 더 우려할 만큼의 물가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시장에는 연말까지 크게 기대할 만한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예, 지난해 환급 받으셨죠? 네. 10명 가운데 7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일단 지난해 환급을 받았어요. 더 내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계연도 2022년이기 때문에 지금 한 보름 남짓 남았는데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근로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을 따져봤더니 지난해 68만 4천 원이에요. 1년 전에 비해서 5만 원 가까이 환급을 더 받았습니다. 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 환급액이 한 40만 원대였는데 2016년에 50만 원대로 처음 넘어섰고요. 지금 지난해는 68만 원, 7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근로소득 귀속분 연말정산 내년 초에 진행이 됩니다. 일단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미리 내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1월 말에 이미 오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셔도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해서 지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어떤 이제 항목을 좀 더 이제 비중 있게 다루면 쓰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거든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는 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25% 총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왜냐?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용 금액의 15%밖에 이 소득 공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나머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30에서 40%까지 이게 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더 권장하고 있는데 이 지금 미리 보기 서비스는 11월 말에 돼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에 오픈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경 구입비라든가 보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말 정산 혹은 이제 현금 영수증에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도 꽤 있고요. 뭐 일반 기본 사설 뭐 기부금이라든가 그리고 12월 남았지만 이제 이 연금저축이라든가 환금 분할이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700만 원까지 넣어두시게 되면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개인적으로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대출 이자 부담 커졌다는 소식 연일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전세 대신에 월세를 얻으려는 세입자도 또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이 7%를 넘어섰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서울 아파트의 이제 월세 비중 올해 들어서 12월 현재까지 봤더니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비중이 41.7%입니다. 전체 한 20만여 건 가운데 8만여 건 이상이 지금 월세로 지금 집을 계약한 상황인데요. 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2020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평균 30%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38%, 올해는 40%를 평균으로 넘어섰습니다. 이 얘기는 연초만 하더라도 이 전세 대출의 경우 2에서 3% 이자였는데 최근 들어서 7% 대출 이자 부담이 두세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반면에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매기는 적용하는 이율인데 이게 3에서 4% 그리고 뭐 많아봐야 5%여서 네. 전세 대출 받느니 차라리 그냥 월세 내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거든요.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최근 그리고 농협 세 곳 그리고 신협 한 곳에서 또 고객들에게 적금 해지 요청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이 특별 판매 시스템 점검을 지시를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당분간은 좀 고금리 상품 내놓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상호금융권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고금리, 뭐 두 자릿수 넘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 해프닝 고금리 특판을 내놨지만 이제 이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고객들로 하여금 좀 환매해달라. 지금 자본 여력이 부족해서 다 들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이제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이제 통제 시스템이 정말 갖춰져 있는지 보고해라라고 이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지역 농협 세 곳, 신협 한 곳이 연 8에서 10% 고금리 이제 판매했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직원 실수로 비대면 판매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네. 어쨌든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실제로 농업중앙회의 경우에는 지난 7일부터 지역 이제 조합에서 기본금리나 우대금리를 포함해서 연 5%를 이상이다. 이런 예적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이런 높은 고금리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제 이때는 기회다 싶어서 예금금리만 낮추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대출금리도 상당히 같이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영업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 방역 이후로 오전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로 이제 1시간이 줄었습니다. 근데 사실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이걸 따라서 이용했던 건데 영업 시간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기가 좀 쉽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은행이 욕먹는 이유, 이자익은 최대, 극대화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아마 실내 마스크 해제된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 업무 시간 정상화될 것이냐, 지금 분위기, 기류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 이게 사실은 은행 영업 시간은 노사 협의 사항이에요. 협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조들이 내건 요건을 들여다보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노조는 업무 강도를 좀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4.5일 근무제예요. 그러니까 반나절 일찍 5일이 아니라 금요일 정도는 반나절 일찍 퇴근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된다 하더라도 은행원들이 정상적인 영업 시간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고 특히 이제 금융노조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비대면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네. 대면 손님이 점점 줄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곧 지금 소비자들 입장과는 크게 다르고요. 네. 특히 직장인들은 은행 업무 시간에 보기 위해서 조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최근 6년간 사라진 은행 점포수가 무려 1,100여 개거든요. 지난해만 300여 개가 사라져서 은행들이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대출료를 하면서 이자는 극대화했는데 소비자 불판은 좀 외면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